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업장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장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수입과 지출 항목을 해가지고 내가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을 아마 하기 위해서도 다 아마 상업장부를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그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상 작성이 강제되는 장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업장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상법에는 회계장부하고 그 다음에 대차적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상업장부라는 것은 상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상호보험회사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은 상업장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상인에게는 또 아까 상호도 적용이 안 됐고 또 뭐가 적용이 안 되죠? 상업장부도 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상인이 작성하는 상업장부도 원래는 상업장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법의 적용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상법상의 상업장부로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상업장부에는 뭐가 있냐면 회계장부하고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회계장부하고 이 대차대조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업장부에는 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가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장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상업을 공부 안 하시고 그냥 회계 원리 간단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이 회계 상업장부만 뭐뭐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회계장부에 보면 영업상의 거래, 기타 재산상의 일상의 동적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적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인데 회계장부에는 일단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전표라는 게 있고 분계장이라는 게 있고 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래를 기재하는 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거래 발생 순서에 따라서 거래 유형에 따라서 하는 분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종합하게 되는 뭐 원장, 총계적 원장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 결산법인들의 아주 대차지표 쭉 나오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변이죠. 여기가 차변인가요? 이렇게 해서 뭐가 합니까? 여기는 자산이 있고 자산 항목 있고 여기가 자본 항목 있고 부채 항목 있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회계 원리를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대변, 차변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항목, 자본, 부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가지고 총 이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뭐 장사한 거면 장사한 거 전체적으로 쫙 한눈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하나하나 거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보다 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태적인 어떤 특정 시점에 있어서 어떤 정태적인 재산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과목으로 나눠 가지고 기업 재산의 구성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그 다음에 회사는 성립한 때 이러한 재무제표, 대차제표뿐만 아니라 어떨 때 매 결산기 때 주주총회에서 정기총회에서 이 매 결산기 때 이 대차제표를 승인을 받습니다. 이거 승인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현재 뭐냐면 이익이 얼마여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배당에 관한 사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김영란을 또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에 기재할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그 다음에 소득재산은 뭐냐면 부채입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대차 대조표죠. 대차 대조표니까 대변, 이쪽에서 옵니다. 대변, 차변. 오고 여기는 자산 항목이 들어가고 여기는 부채. 제 전공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대변, 차변, 그 다음에 자산, 자본, 부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의 개념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회사법상의 자본은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산하고 자본하고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수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장부와 재무제표의 차이점, 같은 점 차이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대차제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여기에 대차제표, 회계장부 외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대차제표 말고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상업장부에는 대차대조표와 회계장부,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는 상업장부에 있는 대차 대조표 외에 손익계산서라든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상업장부에는 상인에게 적용이 되고 재무제표는 뭐냐면 회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법을 공부하실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산평가 방법은 이제 이게 3원주의인데 여기는 2원주의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배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데 우리가 여기다 표를 정리해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는 건 이 부분만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떨 때 배우냐면 나중에 이거는 회사법을 배울 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상법 총칙.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이유는 우리가 상법에서 토탈, 계산, 장부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해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회사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법 총칙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상업장부에 관한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업장부는 아까 우리 상법상 작성이 뭐 한다고 했죠? 강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상인은 제외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회 이상, 매년 이상,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해야 된다고 했고, 회사는 아까 일정한 시기, 성립된 때와 일정한 시기에 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업장부를 작성 안 하고 싶으면 영업이 여러분들이 상인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작성 의무가 종료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상법에 보면 29조 2항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이게 되는데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업회계 준칙 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 이것이 이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인의 경우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만 회사의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에 제출해서 감사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사회 계를 거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확정 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출 의무. 이건 자 상업장부를 쓰고 나중에 소송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것을 법원은 제출을 명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상인은 이것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상법 33조에 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가 몇 년? 10년. 전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는 몇 년? 5년.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는 10년. 그 다음에 전표, 기타 유사한 서류는 5년. 아까 전표는 뭐라 했죠? 매일매일 거래를 기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옛날 은행에 가시면 그 입출금이 있잖아요. 그 쑥 쓰시잖아요. 도장 딱 찍고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이게 전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매번 거래되는 그러한 걸 나타내는 것이 전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23조 3항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서류라든가 장부를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이를 보존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에 의해서 보존을 하게 되면 이것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래는 이것에 의한다면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로필름을 돌려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 99년도 그 당시에 2000년 초까지 이제 법무부의 그 전문위원으로 이제 박사를 마치고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실제로 이 관련된 이제 제가 거기서 상법 개정 작업하고 유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상법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상법 담당이 이제 저 혼자였으니까 은행권 그러니까 모 은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은행권에서 왔습니다. 뭐 이제 영업부장 하신 분하고 몇 분이 오셨는데 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수년간 영업 전표는 몇 년이죠? 5년간 매일매일 은행에서 은행 같은 데서 거래되는 전표. 근데 은행도 일반 은행이 아니라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농협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전표가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5년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창고를 빌려서 보존을 해야 되고 불타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창고를 빌리는 비용이 수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그러면 이렇게 매년 이러한 상업장부라든가 이런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매년 돈을 수억씩 또는 이제 몇 개가 되면 수십억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창고를 빌려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마이크로필름 이것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것을 이거를 없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젊어서 겁없이 그랬는데 불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보관을 하게 되면. 그쵸? 그럴 때 그러면 과감하게 창고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시죠. 이거를 보관하시죠. 마이크로필름. 전산으로 보관하는 거는 전산 처리장치에서 보관하는 건 그다지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죠. 그렇죠? 하드에 저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부 태우시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태웠더라고요. 이것을 다 처리하고 이 비용을 매년 10억 이상 가까이 수억씩 나가는 그 비용을 아끼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이 이걸 하고 나서 고맙다고 나중에 찾아왔는데 이제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만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재. 자, 상업장부도 작성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작성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 상법상의 일반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그다음에 파산의 경우는 개인 상인이라도 상업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하는 경우는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법상의 어떤 제재는 없지만 상법상에 있어서는 회사만 제재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 상인은 없다. 그렇지만 파산의 경우는 제재가 있다. 자, 자산평가. 자, 상업장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딱 이렇게 기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정자산, 유동자산 얼마 이렇게 다 기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산 가격이 시간이 따라서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임의대로 맡겼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람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뻥튀기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줄이고 막 이렇게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라 라고 해서 정해주는 게 이제 자산평가의 원칙입니다. 먼저 유동자산. 자, 그럼 유동자산이 뭡니까? 고정자산이 뭐고 유동자산이 뭐죠? 자,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유동자산은 것은 흘러다니는 거죠. 그쵸?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유동자산은 뭐냐라고 했을 때 1년 이상의 동일 형태를 계속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변동하는 자산으로서 현금, 재고자산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고에 현금이 들락날락 계속해서 이 현금이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 재고도 계속 들락날락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유동자산이다 라고 하는 건데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처음에 취득할 때 가격과 제작가액, 그 다음에 시가에 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가가 취득가액이나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그래서 이것을 현재 어떤 유동자산,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게 현재 그 당시에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아니면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유동자산의 가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팔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가 이게 예컨대 10만원이 됐다. 그럼 뭘로 평가를 해라? 10만원으로 평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우를 취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가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저가주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을 이원주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상법 총칙에 나오는 그러한 유동자산 평가나 그 다음에 회사법상에 나오는 유동자산 평가는 기본적으로 저가주의 가장 낮은 가격에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은 뭐냐고 하는 건데, 자, 그 성질상 형태의 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거. 그래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구별 기준은 보통 뭘로 본다? 1년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에 이상 소요되는 자산으로 토지라든가 건물, 특허권 등이 해당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토지 1년 안에 변화합니까? 그렇지 않죠. 건물도 1년 안에 변합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다만 토지라든가 건물, 자, 토지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이 안 되겠죠. 건물은 이제 감가상각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 아주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있는 경우는 상당한 감액을 해야 된다. 예컨대 이만한 빌딩이 있습니다. 회사 건물로 사기 위해서 빌딩이 있는데 이거를 100억 주고 샀어요. 그렇죠? 네,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낙지요. 그래서 해년에 5억씩 감가하기로 했다. 그럼 가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실제 가치가 20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천년도에는 마이너스 5억이기 때문에 95억이겠지만 이 두 번째 차에는 화재가 나서 할 때는 20억으로 줄어들겠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한 상당한 감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뜻은 다시 말하면 고정자산의 평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서 내구성 등을 고려한 통상감각, 아까 5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통상적인 그런 감각 상가를 하고 천재지변 등의 돌발적 사고라든가 사변이 있는 경우는 다시 이에 따른 우발 감각 상각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동일 방법으로 고정자산을 평가를 하고 무형의 고정자산인 영업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게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업장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상업장부는 여러분들이 그 영업을 하시는 상인의 수익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뭐가 있었죠? 대차, 대조표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회사법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는 뭐 대차 대조표라든가 이익잉여금 처분서 현금 흐름표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네 가지가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 상업장부는 작성이 강제된다. 그러면 상업장부에 기재되는 그러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사람마다 임의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사람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과대 포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 삼원주의에 의해서 하고 원가주의라든가 제작 가격에 하고 즉 다시 취득 가격이죠. 그런 것에 하거나 하되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주 낮은 가격이 생길 때는 그 낮은 가격에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저가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법은 회사법은 그 상법 총칙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법은 회사법은 두 가지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뭐다 저가주의에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취득가액이라든가 그것을 하지만 통상 감각을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해나가고 특별하게 손해가 많이 난 경우는 우발 감가상각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시가에 맞게끔 이렇게 취하라 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요약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